베트남 북부 박린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의 점심시간입니다. 전고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면 9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일제히 구내 식당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장관이죠. 그런데 식당 테이블 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기묘하고도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직원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주목해 주십시오. 10명 중 7명이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신형 갤럭시를 쓰는 사람은 고작 2~3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삼성에서 피땀 흘려번 월급을 고스란히 경쟁사 애플의 주머니에 꽂아주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삼성 측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자사 제품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냐. 복지 차원에서 폰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닌데 개인의 소비 자유는 존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자유는 지금 베트남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나비 효과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신호죠. 2008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7년입니다. 삼성이 베트남 땅에 쏟아부은 투자금만 해도 232억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3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외국인 투자 1위, 고용 창출 1위 2 모든 타이틀이 삼성이라는 한 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베트남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대신 당연하다는 식의 요구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삼성이 여기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세금을 좀 더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감사가 권리로, 권리가 다시 강요로 변질되는 이 위험한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부터 삼성의 현지 증설 계획이 아주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이폰을 쓰는 직원들이 결국 자기 발등을 찍게 된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파헤쳐 볼 경제학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17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이 어떻게 단 24개월 만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죠. 28살의 은구옌 티이란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박린 삼성 공장 조립 라인에서 5년째 근무 중인 숙련된 베트남 노동자입니다. 그녀의 한 달 월급은 650달러입니다. 베트남 평균 임금의 1.6배나 되는 꽤 높은 소득이죠. 그런데 그녀의 손에는 최신형 아이폰 15가 들려 있습니다. 가격은 1200달러. 그녀의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달을 꼬박 모아야 살 수 있는 고가품입니다. 왜 굳이 아이폰을 샀냐고 물어보니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예쁘잖아요. 제 친구들도 다 아이폰 써요. 그리고 공장에서 매일 삼성폰을 조립하는데 집에 가서까지 갤럭시를 보고 싶진 않아요. 이것이 바로 냉혹한 현실의 민낯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품질관리팀장 34살의 팜 민호왕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 위엔 애플워치, 에어팟 아이패드가 풀세트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마치 애플 매장 같군요. 호왕 씨는 오히려 저에게 반문합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걸 사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주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는 이 상황을 경제 누수 효과, 즉 리키지 이펙트로 분석합니다. 수도관에 구멍이 나서 물이 줄줄 새는 것과 같습니다. 란 씨의 월급 650달러를 추적해 봅시다. 첫째 아이폰 할부금 50달러는 즉시 미국 캘리포니아의 애플 본사로 날아갑니다. 둘째 하노이 외곽 아파트 월세 200달러는 현지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에게 갑니다. 셋째 카페와 쇼핑 비용 150달러는 베트남 현지 상점 주인들에게 돌아갑니다. 넷째 고향 메콩 델타로 보내는 송금액 150달러는 가족들의 생계비로 쓰입니다. 나머지 100달러는 저축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월급 650달러 중에서 다시 삼성전자의 매출로 돌아오는 돈은 과연 얼마일까요? 정답은 0원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뿌린 돈이 애플로 부동산으로 다른 소비재로 흩어질 뿐 삼성의 생태계로 재순환되지 않는 겁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볼까요? 약 9만 명의 직원들이 받는 평균 월급을 600달러로만 잡아도
1년이면 6억 4,800만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9천억 원이 넘는 거금입니다. 이 막대한 현금이 삼성의 손을 떠나는 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뼈아픈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가짐 변화입니다. 2008년 삼성이 박린성의 첫 삽을 떴을 때 현지 언론과 주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삼성이 왔다, 베트남에도 드디어 기적이 시작된다며 마치 구세주를 맞이하듯 환호했었죠. 2013년 타이은구엔에 두 번째 공장을 지을 때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천지개벽한다며 삼성 만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참 간사합니다. 2018년쯤 되니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삼성은 원래 여기 있는 기업 아니야 라며 고마움이 무뎌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22년 태도가 돌변합니다. 삼성이 여기서 꿀 빨고 돈 벌어 가잖아. 세금을 더 뜯어내야 해. 환경 규제도 더 빡빡하게 적용해서 벌금을 물리자. 이것이 바로 호의의 피로감이라는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은 계속 선의로 베풀고 있지만 받는 사람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오히려 더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는 적반하장의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베트남 제2의 도시 다낭에서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42살의 레티하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직원 300명을 거느린 성공한 CEO입니다. 처음 5년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하 사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눈을 반짝입니다. 매출이 10배나 뛰었어요. 직원도 30명에서 300명으로 늘었죠. 삼성은 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집니다. 요즘 잠을 못 자요. 삼성이 주문 물량을 줄이고 있거든요. 작년 대비 15%나 감소했습니다. 공장 라인이 멈춰 서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하 사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베트남 정부가 삼성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눈치가 보입니다. 세금도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 압박하고 각종 규제로 목을 조르니 삼성 입장에서도 베트남이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겠죠. 기업은 이윤을 쫓아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여기서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나 해봅시다. 삼성 직원 9만 명이 월급의 딱 10%만 갤럭시를 구매하는 데 썼다면 어땠을까요? 1년이면 6,480만 달러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시그널입니다. 우리는 삼성을 사랑한다. 우리는 삼성과 함께한다는 강력한 충성심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트남 직원들이 보내는 신호는 정반대입니다. 삼성 제품은 촌스럽다. 애플이 훨씬 낫다. 나는 삼성에서 돈만 벌고 쓰는 건 내 마음대로 하겠다. 란 씨와 호왕 씨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신들이 점심시간에 무심코 꺼내든 아이폰이 삼성 수원 본사 경영진 회의실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현지 직원들조차 우리 제품을 외면한다. 이 시장에는 브랜드 로열티라는 게 없다. 베트남 투자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살벌한 보고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 사장은 요즘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삼성 물량이 계속 줄어들면 우리 회사는 공중분해됩니다. 직원 300명과 그 가족들 1000여 명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나요? 보셨습니까? 아이폰을 쓰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9만 개가 모이면 국가 경제 전체에 경고등을 켜는 거대한 위협이 됩니다. 이 나라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이 삼성이 감지한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돈은 이미 구멍난 독처럼 줄줄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북부 타이은 구엔성을 한번 볼까요? 2013년 이전만 해도 이곳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끝없이 펼쳐진 논밭과 물소뿐이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GDP는 고작 30억 달러, 가난을 숙명처럼 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삼성이 이곳에 약 20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지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곳은 천지개벽했습니다. GDP는 300억 달러로 10배나 폭등했고 실업률은 8%에서 2%로 수직 하락했습니다. 완전 고용 수준이죠. 1인당 소득은 1,500달러에서 6,000달러로 4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삼성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심장이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온몸에 피를 돌리듯 삼성은 돈과 기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베트남 전역 혈관 곳곳에 공급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승수 효과입니다. 1원을 투자하면 3원, 5원의 효과가 파생되어 나타나는 마법 같은 일이죠. 삼성이 공장을 지으니 도로가 깔립니다. 4차선 고속도로가 120km나 뚫렸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소가 3개나 추가로 건설되었습니다. 통신망도 깔렸죠. 베트남 최초의 오지 인프라가 하노이도 아닌 이곳 박린성에 가장 먼저 설치되었습니다. 박린성 지방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2008년 이전 우리 지역 경제 규모는 20억 달러 수준의 촌동네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250억 달러가 됐죠. 약 12배 성장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삼성은 베트남 경제를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엔진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삼성 베트남 법인의 매출은 318억 달러, 수출은 2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액이 약 1천억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충격적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280억 나누기 1천억. 28%입니다. 한 나라의 수출 4분의 1 이상을 일개 외국 기업이 혼자서 책임지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삼성이 짐을 싸서 떠나버린다면 어떤 재앙이 닥칠까요? 직접 고용된 9만 명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협력업체 300아홉 개가 줄도산할 겁니다. 이들에 얽힌 간접 고용 인원만 30만 명. 부품 공급망이 붕괴되고 지역 상권이 죽고 부동산 거품이 터지며 경제는 순식간에 2008년 이전으로 회귀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학자 은구엔 티 푸엉 교수는 심각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베트남 경제는 삼성이라는 단일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외줄 타기와 같은 위험한 도박이다. 여기서 베트남 정부의 치명적인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2023년 OECD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최소 15% 법인세를 내야 하죠. 베트남 정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동안 베트남은 외국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특혜 세율을 퍼주고 있었거든요. 5%, 10% 많아야 12% 수준이었습니다. 삼성 역시 이 구간에서 엄청난 세금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 룰이 바뀌었으니 꼼짝없이 15%를 걷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베트남 세무총국은 주판알을 튕겨봅니다. 삼성을 포함한 122개 외국 기업이 직접적인 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거치는 세금은 연간 약 20억 달러, 20억 달러라.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입이 떡 벌어지는 공돈이 생긴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돈에 눈이 멀어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7월 판민진 베트남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삼성 평택 캠퍼스를 직접 둘러보고 이재용 회장을 만나 굳건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간다. 베트남은 삼성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투자 환경을 더 개선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분위기였죠. 그런데 귀국 후 불과 4개월 뒤인 11월 베트남 국회는 결의안을 정역 통과시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준비에 들어간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앞에서는 악수하고 뒤에서는 칼을 뺀 격입니다. 삼성 경영진은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세금 특혜가 사라지면 베트남의 매력은 반토막이 납니다. 인건비 싸고 세금 적어서 갔는데 세금을 더 내라니 계산이 안 맞죠. 여기서 경제학 개념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바로 근시안적 의사결정입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인 20억 달러 세수를 탐하다가 장기적인 큰손 232억 달러를 놓치는 겁니다. 은구엔 티 푸엉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제규범이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핵심 기업에는 다른 형태의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준 만큼 돌려줘야 한다. 세금은 올리더라도 연구개발 지원금이나 인프라 투자 보조금으로 그만큼을 상쇄해줘야 기업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다른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삼성도 예외는 없다.
낼 건 내라. 보셨습니까? 심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데 지금 그 심장에 고혈압을 유발하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꼴입니다. 2024년 12월 베트남 최대 포털 VN익스프레스에 기사 하나가 올라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연간 수백억 달러 매출 세금은 도대체 얼마나 내나? 댓글창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일부 성난 네티즌들은 이런 의견을 쏟아냅니다. 외국 기업에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 그 돈으로 베트남 토종 기업을 키워야 한다. 심지어 이런 촌철살인 풍자도 등장합니다. 삼성 공장에서 일하면서 아이폰으로 댓글 달며 삼성 세금 더 내라고 소리치는 중 크크크. 이게 바로 여론의 무서운 변화입니다. 경제학에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마을에 모두가 쓸 수 있는 공짜 목초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다들 조심스럽게 양을 키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욕심을 냅니다. 나 하나쯤이야. 양 한 마리 더 키워도 되겠지. 어차피 공짜인데 나만 손해 볼 순 없잖아. 결국 목초지는 황폐화되고 양들은 굶어 죽습니다. 베트남과 삼성의 관계가 지금 딱 이 꼴입니다. 삼성한테 세금 좀 더 받아도 괜찮아. 환경 규제 강화해도 괜찮아. 임금 인상 왕창 요구해도 괜찮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합리적인 요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요구가 한꺼번에 몰아치면 삼성은 숨이 막혀 질식할 지경이 됩니다. 2025년 9월 노조가 움직입니다. 베트남 노동조합이 삼성 공장에 요구서를 던집니다. 임금 15% 인상을 요구한다. 삼성 경영진은 난색을 표합니다. 세금도 오르는데 임금까지 올리면 적자날 판입니다. 전자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보통 외서 10% 남짓입니다. 박리담의 구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금 15% 떼어가고 임금까지 15% 올려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인 마이너스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기업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조립 라인 작업자란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표정입니다. 물가도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면 안 되죠. 삼성은 베트남 덕분에 돈 많이 벌잖아요. 그 정도는 해줘야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삼성이 못 견디고 떠나면 어떡하죠? 란 씨는 피식 웃으며 대답합니다. 에이, 설마 떠나겠어요. 공장도 저렇게 으리으리하게 다 지어놨는데. 절대 못 가요.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수혜자의 착각입니다. 삼성은 베트남 없이 못 산다는 오만함이죠. 하지만 팩트는 잔인합니다. 2024년 기준 삼성전자 전체 매출 약 2,586억 달러 중 베트남 공장 매출은 625억 달러입니다. 비중은 24% 정도입니다. 물론 꽤 큰 비중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없으면 아프겠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란 겁니다. 만약 베트남 공장을 인도로 옮긴다면 초기 비용은 들겠지만 장기적으론 가능합니다. 실제로 삼성은 이미 짐을 싸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인도 타밀나두주 정부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삼성에게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안했습니다. 50억 달러. 베트남이 주던 혜택과는 차원이 다른 화끈한 물량 공세입니다. 인도는 말합니다. 베트남이 괴롭히지 우리한테 와. 땅도 주고 돈도 줄게. 베트남 정부는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품질관리팀장 호황 씨도 뭔가 낌새를 챘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쎄합니다. 신규 라인 증설 계획이 전면 취소됐거든요. 내년 신입사원 채용도 동결됐고요. 회사가 투자를 줄이는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불안합니다. 하 사장은 더 심각합니다. 작년에 15% 줄었다고 했죠. 올해는 25%가 더 줄었어요. 직원 300명 중 50명을 해고해야 할 판입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베트남 정부가 너무 쥐어짜니까 삼성도 지친 거죠. 기업도 사람과 같습니다. 잘해주는 곳으로 가고 싶지 괴롭히는 곳에 남아있고 싶은 바보는 없습니다. 소위를 관리로 착각하는 순간 베푸는 사람은 떠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옛말이 현실이 됩니다. 자, 이제 미래를 그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4개월 후 베트남 경제에 어떤 지옥도가 펼쳐질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봅시다.
2026년 3월 3개월 후입니다. 삼성이 첫 번째 카드를 꺼냅니다. 박린 공장 신규 라인 증설 계획 공식 취소. 투자액 약 5억 달러가 공중에서 증발합니다. 베트남 언론은 작게 보도하며 애써 외면합니다. 삼성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투자 속도 조절. 하지만 내부자들은 압니다. 이건 철수의 서막이라는 것을. 협력업체 주문량은 20% 추가 감소합니다. 하노이 외곽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2026년 6월 6개월 후입니다. 본격적인 고통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삼성이 연구개발 인력 채용을 전면 중단합니다. 하노이 R&D 센터 확장 계획도 무기한 연기. 베트남 명문대 전자공학과 졸업생들이 갈 곳을 잃고 멘붕에 빠집니다. 삼성이 안 뽑으면 우리는 뭐 먹고 사나. 호황 씨는 회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습니다. 올해 성과급은 작년보다 30% 삭감한다. 아이패드를 중고로 팔아야 할 판입니다. 2026년 12월 1년 후입니다. 삼성이 중대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트남 생산 물량의 30%를 인도로 이전한다. 베트남 정부는 발칵 뒤집힙니다. 총리가 직접 삼성 본사에 한 라인을 돌립니다. 제발 멈춰 주십시오.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세금 깎아 드릴게요.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신뢰는 깨진 유리장과 같습니다. 삼성 베트남 공장 매출이 625억 달러에서 550억 달러로 급감합니다. 12% 마이너스 성장. 협력업체들은 줄도산합니다. 하 사장의 공장은 문을 닫고 경매에 넘어갑니다. 란 씨는 구조조정 명단에 오릅니다. 희망퇴직 신청서가 책상 위에 놓입니다. 그녀는 멍하니 통지서를 바라봅니다. 손에는 여전히 할부 안 끝난 아이폰이 들려있죠. 2027년 1월 2년 후입니다. 박린성 실업률이 외서 6%로 치솟습니다. 길거리엔 실직자들이 넘쳐나고 식당들은 파리만 날립니다. 베트남 동화 환율이 폭락합니다. 1달러당 26,270 동하던 환율이 3만 동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기적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2027년 1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삼성과의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합니다. 세금 좀 더 거두려다 나라 경제 말아먹지 말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둘째,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삼성은 우리 경제의 물주가 아니라 동반자다. 함부로 대하면 떠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심어줘야 합니다. 셋째, 경제 다각화입니다. 삼성 하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경제는 위험합니다. 란 씨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아이폰을 갖다 버릴 필요까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원천에 대한 최소한의 리스펙트는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호황 씨도 하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17년 동안 쌓은 공든탑이 무너지는 데는 딱 24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붕괴의 현장에 있습니다. 2026년 1월 12일 오늘입니다. 베트남 경제는 겉으로는 아주 멀쩡해 보입니다. 성장률 8% 아세안 최고 수준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17년 묵은 신뢰에 금 그어지는 소리가 쩍쩍 들립니다. 삼성이 당장 오늘 짐 싸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증설 보류 투자 지연, 물량 축소, 이런 불길한 징조들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수혜가 영원할 거라 믿고 누워있는 배짱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그 가치를 지키는 개미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매운맛 경제학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신 번쩍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박아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